이제 실질적 이제 개입에 대한 강의들을 아주 저희가 1부 때 포괄적으로 개념부터 좀 실제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자장 이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 같이 좀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또 플로어에서도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현장에서 궁금하신 게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정신의학 전문의부터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상담사 선생님까지 박사님까지 계신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저희 토론 주제 몇 가지를 좀 추렸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관에서 미리 한 두세 가지 정도 했는데요. 일단 그걸 중심으로 좀 하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하면 편하게 3분에서 5분 정도로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치료적 관점에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위험 신호죠. 위험 신호. 그러니까 청소년이 중독 문제가 있을 때 그 위험 신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위험 신호를 어떻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지 이 부분들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조기 개입 전략이죠. 사실은 중독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치료보다는 예방이 사실 너무 중요한데 이런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련된 위험 신호 그리고 조기 개입 전략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구민준 선생님, 박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위험 신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를 하시고 질문을 주셨을 텐데 사실은 저는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뭔가 이상하면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위험 신호인데 이거를 충족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는 건데 이 정도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괜히 얘기 꺼냈다가 뭔가 관계가 세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시지 말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랑만 헤어져도 그냥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문화가 그래도 조금 확립이 된 건데 유독 중독에 있어서는 더 좀 신중하시고 이 정도로 중독이라고 해서 가도 될까? 안 될까? 괜히 갔다가 더 싫은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냥 긴가민가 하시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오셨을 때 더 빠르게 진단을 받고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조기 개입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민준 선생님. 예. 또 박선영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조금 이상해도 병원 방문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오시면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 들어오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권고를 듣고서는 오는 거랑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디나이얼, 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기반에 수치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중독 사실, 특히 자신의 아이의 중독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병원 진료 받으시고서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그거를 통해 가지고 상담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중독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할 적에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 중독 내담자들이나 이런 경우도 보면은 강제 입원 당하신 분들이 회복률이 훨씬 좋으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사례에서 나왔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법원의 상담 명령이 없었으면요 5회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폼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위험 요인은 뭐냐면 자녀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이 망가집니다. 거기에 파생돼가지고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이제 도박으로 이제 한정을 지어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돈에 갑자기 집착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1짜리가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한다. 너 공부해야 된다. 알바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근에다가 자기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고쳐주겠다. 5,000원에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서는 자 70만 원까지 물어주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에 집착을 하면은 이거는 도박을 엄청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현 선생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공병질환이 있을 적에는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시고 가족력이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공병질환 같은 경우도 그 ADHD 같은 거 도박장애나 그런 행동 충동조절장애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완율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정서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중독 질환으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적에는 중독 내담자가 그러면은 도화지 이렇게 펼쳐놓고요. 3대 가게도 같이 그려요. 3대 가게들을 같이 그리기나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중독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확률을 갖다가 알려주고 교육같이 자료도 사용하고 그런 네 이상입니다. 시되면 그죠 정신적과 전문의에게 빠르게 의뢰해보는 게 일단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그 최근에 유튜브에 그 뇌부자들이라는 그 유튜브 그 정신과 의사를 제가 최근에 만난 적이 같이 강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목표가 그 정신과 정신적 건강의학과의 그 문턱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박선영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마 한국도박문제 예방 치료원이죠. 가면 그 고위험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미 그 도박센터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유형별로 모아놨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자료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면이 수면. 모든 정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면 문제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특히 그 청소년에서 핫하게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쳐서 그러니까 애가 사기쳤다, 훔쳤다인데 알고 보면 도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마약 관련돼서는 그 이슈가 있어요. 마약이 비싸거든요. 마약 구할 돈이 없잖아요. 그걸 도박으로 해서 구하는 사례가 요새 센터에서 왕왕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박 문제가 있지만 마약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같이 공존으로 나타나고 아까 공존질환, 셀프 메디케이션 하는 그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일본과 관련돼서 플로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 질의하고 싶은 거 아니면 또 코멘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예. 마이크가 있으시면 좀 건네주시고 소속이랑 이름 살짝 밝혀주시고 뭐 궁금하신 뭐 답변을 듣고 계신 선생님이시면 지목하셔야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살레시오 스토어에 소속된 박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중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 이상 증세가 조금 의심되면 바로 전문가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경제적인 측면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찾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생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저희 같은 국립공공의료기관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심하게 받는 곳에서는 뭐 초진료를 뭐 이제 이것저것 검사까지 해서 풀배터리 해서 뭐 100만 원까지 뭐 5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들 내지는 할 수 있는 평가들만 하겠다고 하면 또 그에 맞춰서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돈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방문하시는 거를 꺼리실 필요는 없으시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그래도 주로 진료를 보는데 성인만 해도 청년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이 거의 전국 지자체에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외래 통원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진단명을 또 약간 우울증 이 정도는 지금 최근에 그냥 민간 사보험에서도 통원을 보장을 해주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네, 너무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민준 선생님
예, 고요 업무 과중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부님들이 월급을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이 마음투자 사업도 미성년자들한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선생님들 방문하셔가지고 소견서 받으셔가지고 전공이 마음투자 사업 지원하셔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그 상담, 의료, 치료 관련돼가지고 비용 부담은 크게 들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 의료 기록에 대해서 특히 신경정신과 방문하면은 우리 아이 의료 기록이 이게 나오면 어떡하냐 꺼려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것도 비밀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중독질환을 얘기할 적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네 빚을 갚아주다가 나중에 너희 엄마랑 너가 같은 직업이 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런 다음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엄마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괴적인 피해에 비하면은 그 절차라든가 비용 문제는 사실 감당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